안녕하십니까. 어게인 MSF 페스트로 파일럿 되기의 저자 손갑철입니다. 오늘은 풀시머를 위한 제슨 차트 강좌의 인루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루트란 터미널 차트가 아니고 이 항로를 보는 거를 말합니다. 항로를 인루트라고도 하고 하나하나의 그 항로,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죠. 이런 길들을 에어웨이라고 부릅니다. 에어웨이. 어떤 데서는 에어라우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에어웨이라는 말들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뭐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동네를 간다 그러면 항로를 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항로라는 걸 타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타고 간다고 얘기하죠. 마치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뭐 서울에서 광주를 가면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호남고속도로를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항로를 타는 겁니다. 뭐 고속도로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셉이 같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이 바다 위로도 가니까 뭐 도로는 아니겠지만 뭐 기본적인 그 개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잽슨에서는 당연히 터미널 차트와 함께 이런 인루트 차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 화면은 내비그래프 차트에서 보는 그 항로거든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하이 인루트, 로우 인루트, 월드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드맵부터 잠깐만 보시면 이건 정말 별거 없이 그냥 어디서 갖고 온 가장 기본적인 지도예요. 여기 뭐 항로도 없고 공항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래도 그냥 한번 보라고 갖고 왔는데 이거의 용도는 사실 별로 없지만 이제 가끔 보면 풀심을 돌릴 때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릴 때 내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찾아가긴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썩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VFR도 아닙니다. 그냥 지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더 위에는 이제 low in route, 즉 저고도 항로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고도와 고고도의 구별이 없어요. 여기에 뭐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까만 선들만 생각하면 요게 항로거든요. 요 까만 선들, 요런 것들, 요게 항로입니다. 여기는 이 빨간색 또는 뭐 이 마젠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항로가 아니고요. 에어리어 표시입니다. 무슨 구역.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MTA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이거 확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확대한다고 글자가 확대가 안 돼요. 다시 작아지기 때문에. MTA가 밀리터리 트레이닝 에어리아라고 해서 뭐 당연히 군사 훈련 공역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이 여기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항로들이 있어요. 이런 항로들에서 어느 정도 거리만 되면 다 MTA예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항로 빼고는 다 MTA다. 여기도 MTA, 강원도 쪽 다 MTA이고 R 리스트릭트잖아요. 굉장히 비행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 항로를 빼면 다 MTA로 지정되어 있는 게 많아서 우리나라의 뭐 특수성,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지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로우 인루트하고 하이 인루트가 있는데 두 개가 같아요. 즉 구별이 없다는 거죠. 아까보다 조금 달라진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구역들, MTA 구역들이 안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고도 MTA가 예를 들면 이런데 MTA가 있어 한번 클릭해 보면은요, 여기 M15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1,000에서 플라이 레벨 400까지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 인루트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까 로우 인루트 중에 저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에어리아를 보면 플라이 레벨 그라운드에서 즉 표면에서 플라이 레벨 150까지가 여기 무슨 제한구역이잖아요. 리스트릭트드니까.
미어도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하이인루트에서는 없어져도 되겠죠. 하이인루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만 비트 이상을 얘기합니다. 미국은 18,000비트. 여기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질 거예요. 하이인루트로 바꿔보면 그대로 바꿔볼게요. 요 그림이 없어졌죠. 요건 아까 얘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고 더 높은 고도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런 제한구역들은 하이인루트에서 표시가 되죠. 항로 자체는 우리나라는 로우와 하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와 하이의 구별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보시게 되는 이 미국 차트들은 미국은 하이와 로우의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있는 하이로 지금 하이잖아요. 이걸 한번 대충만 모양만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은 자리에서 로우로 바꿔놓으면 완전히 다른 지도가 나옵니다.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우 차트에는 아주 흐리긴 하지만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들 보이십니까? 이게 좀 덴버 공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에어스페이스 공역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 덴버 같은 큰 공항은 당연히 그 브라보 에어스페이스일 거예요. 브라보 에어스페이스는 복잡하죠. 이런 건 찰리나 이거는 이제 찰리 에어스페이스일 거고, 이런 건 델타 에어스페이스일 거고, 이런 공항에 따른 곳들이 로우 차트에만 간단하게 표시가 돼요. 그나마도 우리나라 쪽은 로우 차트에 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아마.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표시되어 있네요. 요거가 지금 이거 브라보 에어스페이스고, 요거는 이제 델타일 거예요. 델타나 찰리겠죠. 아무튼 이게 좀 간단하게 이제 그 공역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선 설명을 위해서 미국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로우 차트, 로우 차트라고도 부르고 이제 로우 인루트 차트라고 그러는데, 이 미국의 저고도 항로는, 미국은 고고도와 저고도의 구별이 18,000피트입니다. 플라이 레벨 180. 그리고 18,000이라는 기준은 또 그 트랜지션 알티튜드라고 고도계의 기압 설정을 바꿔주는 고도기도 하죠. 그렇죠? 자, 미국부터 먼저 보시면 이 저고도 항로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이 붙어요. 여기 잘 보시면 나중에 실제로 제가 편집할 때는 좀 확대를 할게요. 요 라인은 V113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T259로 되어 있어요. 자, V라는 것도 있고 T라는 것도 있고 좀 다른 곳을 이렇게 좀 가봐도 다 V와 T로 시작해요. 예를 들면 여기는 V200, V301, 여기는 T263, V25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T하고 V밖에 없어요. 여기서 V는 빅터 에어웨이라고 부릅니다. 빅터 에어웨이. 이것은 여기서 보시면 빅터 에어웨이는 VOR to VOR을 연결하는 그런 항로입니다. 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체가 VOR을 연결하지 않지만 어느 지점까지는 VOR을 기준으로 어느 레디얼까지 오고, 여기는 이 VOR을 기준으로 어느 레디얼까지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VOR을 기준으로 어느 레디얼을 잡아서 나가고 어느 레디얼을 잡아서 들어가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해서 가는 그런 항법, 이런 항법을 컨벤셔널 항법이라고 하죠. 컨벤셔널 내비게이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래식 내비게이션, 재래식 항법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재래식이 아닌 게 뭐냐? RLEV라는 거죠. RLEV는 앞으로도 그 터미널 차트들을 공부하시면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RLEV는 VOR이 아니더라도 임의의 점을 잡아서 임의의 점에서,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VOR이 아닌 곳들도
항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에 있는 여기 나키라고 하는 요 점하고 여기 있는 pops죠. 요 두 선을 잇는데 VOR 항법으로 여길 갈 수가 없어요. 요 점은 이 VOR에서 어느 레디얼인지 그 거리가 나오니까 요 점이 내가 어딘지는 알 수 있지만 이 점까지는 이 점 자체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 VOR에서부터의 어떤 레디얼에 어느 거리인지 알 수 있지만 여기로 가는 이 길은 VOR 항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제 이렇게도 어떻게 계산을 잘 해보면 VOR 항법으로도 이걸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fix to fix 방법이라고 했다는데 계산이 좀 복잡하고요. 또 그걸 또 굳이 가르치려는 강사님들도 있나 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요즘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워두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픽스 픽스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를 다 알레브 항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알레브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GPS로 여기 위치 알면 내가 가는 길,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죠. GPS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GPS가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만 GPS가 잘 작동한다면 따라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게 바로 알레브 항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전부 여기에 T자가 붙습니다. T자. 그러니까 T로 시작하는 그 항로의 이름이 여기도 왜 T자인데 VOR로 시작하나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T257이죠. T257이 유효하지만 여기 유효하지도 않겠네요. 요 각도가 좀 그래요. 적당한 예를 들기가, VOR이 아닌 곳에서도 막 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 보면 여기는 당연히 T죠. 여기 T는 탱고로 읽습니다. 앞에 V는 빅터를 읽었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의 저고도 항로 두 가지는 빅터와 탱거가 있더라. 혹시 이게 아니면 특수 항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헬리콥터 항로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건 굳이 여기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이거를 하이 인루트로 바꾸면, 고고도 항로로 가면 비슷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고고도 항로는 저고도 항로보다 좀 듬성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속도로 중에 고속도로라고 할까요? 간선도로라고 할까요? 그런 식이죠. 글자가 좀 작겠습니다. 저 나중에 편집할 때 확대할게요. 여기 보면 J로 시작하는 게 있고 Q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 J는 알파벳 J의 그 포네틱 알파벳은 줄리엣입니다만 여기는 줄리엣이라고 읽지 않고 Z라고 읽습니다. 이 Z가 VOR 항법으로 가는 고고도 항로예요. 그리고 퀘벡, Q로 시작하는 항로는 알레브 항법의 고고도 항로입니다. 여기서 볼까요? 적절한 예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런 그림들이 여기 VOR이죠. 이게 VOR이죠. 그러니까 VOR에서 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J92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Z902 이게 항로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퀘벡으로 되어 있는 요 항로는 알레브 항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OR 도움 없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Z를 골라야 되는지 퀘벡을 골라야 되는지, 만약에 GPS, 그러니까 알레브 항법이 안 되는 비행기는 Z로만 다녀야 되고, 알레브가 되는 비행기는 Z나 퀘벡이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자, 이제 그런 정도의 항로에 대한 기본을 좀 익혀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이트 플랜을 짠다고 얘기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갈 때, 어느 항로를 거쳐가는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 한번 볼까요? 라스베가스에서 뉴욕 케네디 공항까지 가는 경로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왜 같은 미국이지만 왜 이런 식으로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갈까요? 좀 둥글게 가잖아요. 이런 걸 이제 대권 항로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 평면지도에서 보면 이게 제일 단선 거리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지구본에서 보면 이 거리가 이게 뭐 완전하게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게 더 가까운 거리일 겁니다. 이런 항로를 대권 항로, 영어로 그레이트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서클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특이하게 돼 있네요. 여기 이렇게 꺾게 돼 있네요. 왜 이게 제대로 가장 좋은 항로인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 항로를 보시면 여기 보면 퀘벡 114 퀘벡 항로하고 여기 보면 Z60 항로하고 즉 퀘벡하고 Z가 섞여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대부분의 비행기는 R11나 이 컨벤셔널 항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섞여 있어도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R11가 안 되는 비행기라 그러면 이건 한 30년 전 이전에 만들어진 비행기고 항법 장치가 개선되지 않은 그런 식의 비행기라면 혹시 R11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R11가 안 된다면 퀘벡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나는 비행기라고 해도 저고도에서도 그런 건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 하이의 기준이 18,000피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항로에 뭐가 있냐면 이 항로를 잘 보시면 이걸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될 텐데 이 위에 있는 숫자는 거리예요. 당연히 노티컬 마일로 되어 있는 거리고 밑에 있는 빨간 숫자는 최저고도입니다. 미니멈 인라우트 엘티튜드 MEA라고 합니다. 최저고도가 기본이 18,000이에요. 기본이. 그쵸? 대부분 여기도 다 기본이 18,000이에요. 근데 18,000이 아닌 곳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33,0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33,000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높은 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긴 18,000피트 이하짜리는 취급 안 합니다. 하이이기 때문에. 여기도 27,000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홀 섭작 원칙. 동쪽으로 갈 때는 홀수 곱하기 1000피트. 서쪽으로 갈 때는 짝수 곱하기 1000피트. 이건 뭐 당연히 아시는 거고. 아주 간혹은 이런 항로 중에 일방통행 항로가 있어요. 잠깐만, 여기 좀 표시가 여기 일방통행 항로가 표시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고도 항로에는 일방통행이 없고, 저고도 쪽은 일방통행이 좀 많거든요. 빨리 못 찾겠네요. 그럼 일단 저고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빨리 표시가 안 되네요. 예, 일방통행은 이따 우리나라 쪽에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이게 지금 뉴욕 근처의 항로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다가 저고도 항로라서 저고도 항로가 훨씬 복잡합니다. 자, 이제 모든 항로 차트를 보실 때 이제 기본 사항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세모로 되어 있는 거, 요 표시가 VOR인 건 다 아시죠?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표시에다가 주변에 이렇게 방위 표시가 되어 있는 거가 다 이게 VOR입니다. 그리고 VOR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도 있고요. 모더나가 여기 있네요. 모더나가 백신 하는 모더나는 아니겠죠. 아무튼 모더나라는 이름, 그리고 MXE라고 하는 마이크 엑스레이 에코라고 하는 코드를 가진 VOR이 있고요. 주파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T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디는 D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VOR 중에. 이렇게 D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D라고 써 있는 건 DAB가 있다는 뜻이고, T라고 써 있는 건 터미널 VOR이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 잽슨 차트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D라는 표시하고 T라는 표시의 의미가 지금 이 차트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어요. 현재 네비그래프에서 제공하는 이 차트에서 이렇지 않아도 이 D자가 써 있지 않아도
그 볼탁이나 아니면 VOR DME는 전부 DME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안 써 있어도 알아요. 이 표시만 보고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VOR은 그 전파의 세기, 전파의 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터미널 VOR, 그 다음은 로우 VOR, 하이 VOR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로우 VOR, 하이 VOR은 항로로 사용되는 VOR이에요. 항로. 지금 이런 경우가 로우 또는 하이예요. 이런 경우 당연히 로우 또는 하이예요. 그런데 터미널 VOR은 항로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비교적 익숙하실 만한 우리나라 쪽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간혹 그 VOR 말고 DME가 NDB도 있어요. 이렇게 NDB도 있는데 요게 NDB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NDB를 항로를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는 NDB가 아직도 있고요. 자, 이제 공항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공항도 표시가 돼야죠. 요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항이 IFR, 즉 계기 비행으로 착륙 절차가 적어도 하나는 있는 ILS든지 VOR이든지 무슨 아무튼 간에 계기 비행 절차가 하나라도 있는 공항을 의미해요. 파란색이. 초록색은 계기 비행 절차가 없는 공항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VFR 전용 공항이에요. 그러면 계기 비행이 있는 곳에는 VFR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VFR 할 수 있죠. 여기서는 IFR 못하느냐? 못하죠. 계기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VFR 전용 공항이고 이런 파란색은 IFR이 가능한 공항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운데 점이 없고 여기는 점이 있죠. 점이 있다는 뜻은 이 공항에 대해서는 터미널 차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가 아니죠. 이 시리즈 풀시모를 위한 잽슨 차트 강좌의 사실은 뭐 8, 90%가 터미널 차트일 텐데 그 터미널 차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없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공항이다. 그래서 계기 착륙도 없다. 그러니까 잽슨 차트 자체가 IFR용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건 공항이 있다는 표시일 뿐이지 잽슨 차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IFR이 있는 계기 착륙이 뭐가 있는 공항만 차트가 있겠죠. 그러면 모든 IFR 공항에는 적어도 잽슨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당연히 차트가 제공돼야죠. 아주 극히 예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있겠죠. 근데 여기 찾아보니까 모든 IFR 공항에 다 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 점이 찍혀 있어서 그 IFR이 있는 공항은 계기 착륙이 있는 공항은 여기서 터미널 차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빅터웨이들, 이렇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빅터웨이잖아요. 빅터웨이는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VOR 타고 길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V10이라는 이 VOR 항로가 계속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VOR 타고 VOR to VOR 한국안이 한 항로가 아니에요. 계속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거 물론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짧은 항로들도 있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빅터로 연결된 항로들 사이에 있는 이 점들은 세모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세모는 컨벤셔널 웨이포인트입니다. 즉 VOR 항법에서 VOR 항법으로 비행할 때의 중간 지점들이에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다, 어디까지 가라 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고 이렇게 5글자로 되어 있는 이 웨이포인트의 이름들은 웨이포인트의 다른 말이 fix예요. fix, FIX.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아주 또 무슨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두 개가 그냥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VOR도 하나의 픽스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요점들이 당연히 픽스가 될 수 있습니다. 웨이포인트라고도 하고.
자, 코펙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 블링크라는 거 있죠. 윌트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5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느 나라 사람이 읽어도 비슷하게 읽혀야 됩니다. 꼭 미국이나 영국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있잖아요. 테이치, 뭐 이에더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좆비, 뭐 있잖아요. 뭐 세마드, 유드스, 뭐 호미, 파빌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것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림부스, 마이런, 알갈, 이걸 알갈이라고 읽을지 엘갈이라고 읽을지 또는 뭐 올갈이라고 읽을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글자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고요. 아주 특이하게는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관제에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빅터 에어웨이 말고 이 로우 차트에서 알레브는 뭐로 시작한다고 했던지 기억나세요? 탱고였죠. 탱고 항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에 또 탱고가 많지 않네요. 자, 여기 탱고가 있어요. 탱고 2호가 있는데, 탱고 항로는 중간에 웨이포인트가 세모가 아니고 이렇게 표창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 탱고 항로가 알레브 항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알레브의 웨이포인트입니다. 2개를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보면 알레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탱고인데 여기는 세모예요. 여기 탱고인데 왜 세모? 왜냐하면 빅터 항로하고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 알레브 웨이포인트인지 컨벤셔널 웨이포인트인지 별로 구별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내 비행기가 알레브 항법이 되니까 탱고 항로도 또는 하이인노트에서 퀘벡 항로도 같이 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이름이 요 포인트가 이게 컨벤셔널이에요, 알레브예요. 그걸 따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거 이제 그 저고도 항로니까 여기 보면 이제 미니멈 인러트 알티튜드 MEA가 상당히 낮게 갑니다. 이제 여기 3,20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8,0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2,800 되어 있고요. 3,800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확하게 말하면 마젠타 색깔일 겁니다. 이 마젠타로 표시된 최저고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지만 지형이 있으면 여기 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원래 고도 자체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고도가 필요하겠죠. 인루트 고도고요. 이걸 좀 크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뭐가 여기 3일, 3일, 4일, 6일, 5구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어떻게 사이즈를 잘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위도 경도 1도 단위로 이렇게 네모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네모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고도를 말해요. 6,100피트고 이거 4,100피트고 그렇습니다. 이건 인라우트 고도하고 좀 다릅니다. 인라우트 고도는 또 그 단순히 그 장애물, 즉 산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 빅터 항로에서는 양쪽에 그 VOR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고도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좀 고도가 결정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옵스터클 클리어런스, 즉 그 지형지물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고도하고 그 라디오를 잘 받을 수 있는 고도가 또 다를 수도 있고 완전 복잡해요. 그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에 그 항로 차트에 대한 설명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트는 잽슨 차트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항로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카이벡터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이게 스카이벡터 사이트고 스카이벡터 사이트가 특히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미국의 이 자료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뭐 이런 그 항로들 이게 좀 여기 월드 하이라고 돼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월드 하이라는 것이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진짜 그 종이 차트를 그대로 PDF 형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거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 자료가 적어도 미국에 관한 한 훨씬 좋습니다. 그 네비그래프가 제공하는 그 차트보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미국 비행할 때는 이 스카이벡터 사이트를 이용하실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훨씬 좋습니다. 근데 미국을 딱 떠나면 스카이벡터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하이인아웃 차트가 스카이벡터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거 다 뭐 당연히 그냥 들어가시면 되니까 skyvector.com 하고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월드 로우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글자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지만 항로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내부 그래프에서 제공하는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우 인루트 차트예요. 자, 로우 인루트 차트 중에 예를 들면 우리 수도권 쪽을 잘 보시면 앞으로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있는 요 항로들 있죠. 그렇죠? 요 VOR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요 VOR 쓰고 요 VOR이 그러니까 항로를 구성하는 VOR이겠죠. 멀리서도 이 VOR 보고 따라와야 돼요. VOR 신호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터미널 VOR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 안에도 VOR이 하나 있어요. 이 김포공항 안에 있는 터미널 VOR은 진짜 터미널 VOR입니다. 항로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VOR의 수신 범위도 안양 VOR에 비해서 훨씬 짧아요. 인천공항 내에도 VOR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천 VOR하고 왕산 VOR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VOR도 항로용 VOR이 아니고 터미널 VOR입니다. 여긴 DD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D자나 T자를 믿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99%의 VOR은 DME가 있고요. 당연히 다 있고요. 항로 그림에 있는 이런 그림만 항로용 로우 또는 하이 V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건 로우고 어떤 건 하이냐 별로 구별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항로를 짤 때 다 그걸 고려해서 짜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그나마 그 구별도 없어요. 로우 VOR하고 하이 VOR이 구별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를 이해는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항로들은 또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 보니까 G, 여기 보면 W, Y, 뭐 이런 숫자 A 이런 걸로 시작되는 항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항로들은 자 아까 미국이란 나라는 적어도 항공에 관한 한 아주 선진국이면서 그 국제 협약에서 정한 것들을 참 안 지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항공에 관해서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선진국이고 가장 리딩하는 국가긴 하지만 국제기구의 뭐랄까 합의사항, 공고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공국,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뭐 항공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도 아니에요. 국방부, 뭐 외교부도 아닌데 아무튼 항공국밖에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크고 거기서 하는 일들이 많고 모든 미국 내에서의 규칙을 FAA가 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국제기구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이카오라고 하는 그 민간 항공기구죠. 인터내셔널 시빌 에비에이션 오가나이제이션인가 그럴 겁니다. 이카오라는 데서 만든 규정들을 대개 준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국제기구하고 안 맞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방식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미국처럼 파워가 세다고 그럴까? 좀 그런 나라들이 또 있어요. 뭐 러시아도 그럴 수 있고요. 꽤 크잖아요. 유럽이 그래요. 유럽은
한 나라로만 따지면 그렇게 파워가 세지 않은데 유럽 전체로 하면 또 지들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카오가 정해도 잘 안 따라가는 그런 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 항로 이름도 그래요. 이 항로 이름이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그 이카오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걸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예를 들면 G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국제선 항로인데 컨벤셔널 항로입니다. 이 BOR to BOR 항법으로 가는 항로예요. Y죠. 그러니까 이건 골프라고 읽습니다. Y는 이건 또 국내선이에요. 국내선인데 알레브 항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카오식의 규약입니다. 근데 꼭 G뿐만 아니라 국제선인데 컨벤셔널로 되어 있는 거 그거 A로 시작하는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A 짝 하나 있었는데 여기죠. A582 이것도 국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내선 국제선이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관용하는 범위를 넘어간다는 걸 뿐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적어도 공역에서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를 구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종사 입장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왜 두 개의 이름이 이렇게 겹쳤느냐. 이게 보면 골프 597과 양키 697이 같은 선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선을. 그렇죠?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카오 규정에 따르면 이거는 컨벤셔널 항로고 양키는 알레브 항로인데 컨벤셔널 항로와 양키 항로가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597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넘어가잖아요. 실제로 이게 일본 가는 항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일본 중에서도 그 동경 쪽으로 가는 항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카오 스탠다드로 어떤 이름이 첫 글자가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 그리고 컨벤셔널인지 알레브 항법인지 그거를 한번 구별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유럽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죠. 만만치 않게 복잡한데 유럽도 규정이 있긴 있는데 뭐 이게 또 이 로우 쪽은 그 이카오 규정을 따라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하이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여기 하이 쪽은 여기 U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하이 로우로 붙였지만 유럽에서 부르는 이름은 또 달라요. 유럽에서 부르는 이름은 로우라고 한 거라고 로워 위는 하이라고 한 거라고 어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워 에어웨이, 어퍼 에어웨이. 뭐 이 뜻은 짐작이 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그쪽에 이름 붙이기가 말씀드립니다. 높은 고고도의 항로를 하이 에어웨이가 맞는지 아니면 어퍼 에어웨이가 맞는지 굳이 우리가 그걸 따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하이 에어웨이들은 전부 U자가 붙습니다. 그럼 유럽은 그런데 영국은 여기가 영국이죠. 하인데 또 여긴 U자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규정까지를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적어도 이카오 룰을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또 유로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의 항공 관제 또는 이 관제 그 항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유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그걸 또 주관하기 때문에 또 이카오랑은 또 좀 다른. 그래서 이 이름이 뭐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양키가 우리나라에서 양키는 알레브 항법인데 얘네들은 양키가 알레브 항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다고 여기 항로 까만 표시에 화살표 있죠.
여기도 화살표 있죠. 이런 것들이 일방통행 항로입니다. 일방통행 항로고요. 간혹은 이렇게 일방통행 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방통행으로 운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또 그다음에 뭐를 또 알아둬야 되느냐면, 자, 유럽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할게요. 여기는 되게 어느 나라인지 뭐 사실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프랑스고 어디가 독일이고 뭐 이런데 여기까지는 항로가 쭉 있는데 여기는 항로가 없어요. 여기 뭔 소리냐? 예를 들면 몇 가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처음 보시는 분이면 몇 가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항로를 안 정해놨나? 또는 항로 데이터를 잽슨한테 안 줬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FRA라는 곳입니다. FRA 뭐냐면 Free Route Airspace. 즉 이 안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연결된 점들이 있죠. 여기 예를 들어 이쪽에서 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와야 돼요. 예를 들면 루답이라는 곳까지 와야 돼요. 근데 항로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엔트리 포인트라는 곳들이 있어요.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곳으로 어디로 연결해도 돼요. 다만 여기에 보시면, 요런 데 보시면 리스트릭티드 에어리아가 있어요. 산이 높다든가 아니면 뭐 대도시 뭐 대통령이나 임금이 사는 그런 곳이라든가, 그렇게 아무튼 비행 금지 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금지 구역만 피해 가면 돼요. 금지 구역을 피해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 요렇게 가고 싶은데 여기에 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런 점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찍으면 돼요. 여기 하나 찍고 이렇게 하면 돼요. 금지 구역을 피해서 가면 되죠. 그게 가능하다고? 네, 가능합니다. FR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서방 유럽,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지만 여기가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서방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왕년 그 동구권, 헝가리, 체코, 유고 뭐 이런 나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헝가리일 겁니다. 이름 보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스트리아도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점점 유럽 전체가 이렇게 FRA로 간다고 합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주 당연한 장점은 어디서 어디까지 갈 때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덜 사용한다는 거죠. 환경 문제 요새 심각하니까 중요시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거죠. 단점 당연히 있겠죠.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관제가 쉽지 않을 거고 충돌 방지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런 기술적 장치들이 다 돼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구역이 FRA로 될 거고,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적어도 EU가 커버하는 모든 지역이 전부 FRA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기를 지나는 한번 그 항로를 한번 짜보세요. 여기서 짜셔도 되고, 심브리프 같은 것도 짜셔도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 여기를 통과할 때 이렇게 쫙 통과하는 기분 좋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이제 좀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로우 쪽을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해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훈련구역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차트가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여기서 항로를 클릭을 하면 그 정보가 여기 나와요. 양키 697. 이 항로가 나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는 게 나오고, 요 구간이 22마일이라는 것도 여기 숫자도 보이기도 하지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최저 고도가 7,500에서 언리미티드. 레벨 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저고도 항로, 고고도 항로가 구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다 적용되는 건지,
지금 이 경우는 양쪽 다 적용된다고 해서 보스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찍어도 다 레벨이 보스입니다. 저거도 그거도 구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고. 이제 이 항로뿐만 아니라 이런 에어리아, 여기 보면 MTA 에어리아가 있는데, 이 MOA,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어리아죠. 11번이고, 타입이 밀리터리고, 레벨은 로우. 그러니까 로어 리미트가 12,000이고, 어퍼 리미트가 4,000이에요. 4만이에요. 플라이 레벨 400은 4만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고도에서는 그러니까 낮게 나는 비행기들, 프로펠러 비행기들 말고는 이 고도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여기 항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 쪽을 또 보시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P73A라고 하는, 이 P73A는 그 강남에 거의 예를 들면 뭐 사대문 아니다. 서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는 좀 넓지만 여기는 들어가면 경고 없이 사격받는 곳이고, 총 받는 곳이고요. 요 에어리아는 경고를 먼저 하는 곳이에요. 경보를 했는데도 안 나간다. 그러면 총 맞는 곳입니다. 뭐 그런 에어리아들, 여기에는 그 설명까지는 없지만, 그 레벨, 이게 그라운드에서 또 언리미티드까지니까, 고도에 관계없이, 뭐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런 표시들은 이거 다, 에어스페이스, 브라보 에어스페이스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지, 고도 표시가 없거든요. 브라보 공역이 고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어디에서 10,000피트까지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라고만 있는 거고, 실제로 IFR을 하고 있는 비행기는 내가 지금 무슨 공역을 달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IFR은 어느 공역을 들어가는 데 만에 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미 허가가 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요 하나만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 차트에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삼각형이 컨벤셔널 항법의 웨이포인트라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는 삼각형이 비어 있고 여기는 삼각형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빨리 찾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R레브 포인트들도 어떤 포인트들은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빨리 보이면 보여드릴게요. 빨리 못 찾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꽉 차 있는 포인트는 컴펄서리 레포팅 포인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항로를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할 때 이렇게 꽉 차 있는 웨이 포인트, 그게 컨벤셔널이든 R레브든 꽉 차 있는 포인트를 지날 때는 ATC, 즉 관제한테 저희 비행기는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레포트를 해야만 되는 포인트예요. 그냥 좀 말이 조금 어렵지만 외워두세요. 컴펄서리 레포팅 포인트, 필수 보고 지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한글 용어까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제에게 지나가는 걸 보고해야 된다. 지금 현재 여기 요 차트에서는 요 두 군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 정도면은 오늘 강좌를 잘 들으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로에 관해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아시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 자체가 그렇게 항로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이 터미널 차트들 여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런 터미널 차트들은 워낙 재순 차트가 좋아요. 그리고 항로 차트 당연히 재순 차트가 좋은데 어쩐 일인지 이 부분은 그렇게 썩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항로 차트 2편인데 이거는 꼭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그 대양 항로 쪽하고 그
다음에 탱라우트라고 하는 이거 미국에서만 있는 건데 아기자기하게 그 프로펠러 비행기로 그 대도시 주변을 비행하기 좋은 루트 짜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정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인라우트 2편에서 뵙겠습니다. 2편은 원하시면 그냥 건너뛰셔도 되고요. 건너뛰실 분들은 스타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손갑철이었습니다.